제3회 기업통계 세미나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계 평가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 함께 하실 텐데요. 이번 세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기훈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댓글과 질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훈 좌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강기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계청 주관으로 의미 있는 기업 통계와 관련된 세미나에 좌장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업 통계 평가와 역할로 최근의 기업 통계 동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연구계,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세 분이시고요. 토론 두 분이 임해 주시는데 주제 발표 첫 번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주일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식회사 BPS 컴퍼니의 손상학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임성복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에 임해 주실 분은 경상국립대학교 오승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원 최민철 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전 세션 첫 번째 세션에서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연구원에서는 기업 통계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석 감사드리고요. 또한 1세션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당 시간에 소화를 못하게 되면 세션 마친 후에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에 게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각 연사별로 15분씩 배정되어 있고요. 예정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각 연사분들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 발표이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주일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일 연구원님은 중소기업 R&D 및 기술혁신 지원정책, 기술사업화 분야의 연구를 하고 계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주일 연구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메타 분석이 첫 번째 발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발표가 기업 통계 쟁점들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발표를 할 텐데요. 연구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최대한 스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를 최대한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또한 그 경기가 침체가 되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해에 보면은 100건이 넘는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증 분석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통계적으로 보다 큰 주제 하에서 그 실증 분석 연구들을 규합하는 그런 통계적 접근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요인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성과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시도한 것이 저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최대한 스킵을 하고요. 이 연구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관심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인용하고 있는 하나의 연구 프레임을 살펴보시면 조직의 내부 역량과 또한 외부 환경 요인이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의 혁신은 혁신의 산출로 또한 경영 성과로서 이어지는 하나의 3단 논법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투입 산출 성과의 그 세 단계 과정을 기술혁신 프로세스 모형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실증 분석 연구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상위의 통계적 분석, 다시 말해서 메타 분석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이 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혁신에 관한 메타 분석들이 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그 혁신의 요인과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행 연구들을 규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혁신 연구, 기술 혁신 연구, 경영 연구에서 어떻게 메타 분석을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시도를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연구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 분석이라 함은 특정 분야의 일반화된 지식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실증 분석 결과들을 종합한 통계적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 분석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효과 크기입니다. 효과 크기는 실증 분석에서 발표하고 있는, 보고하고 있는 이펙트의 크기를 그냥 효과 크기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평균에 기초한 효과 크기, 승산비에 기초한 효과 크기, 상관계수 효과 크기 등을 우리가 효과 크기로 규정하고 이것을 평균 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메타 분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상관계수 효과 크기 R, 피어슨 코릴레이션 R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평균 내는 방법에 집중을 해보도록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메타 분석은 사실 의학계나 교육학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고, 여러 실증 분석 연구들을 규합해서 상위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증기의 위계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계 또한 혁신 연구 쪽에서는 메타 분석 연구가 좀처럼 시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된 것이고요.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 그리고 실제로 메타 분석에 돌입한 메타 분석 대상이 되는 실증 분석 연구들을 모두 종합해서 투입, 산출, 성과라는 세 가지 단순한 구조로 단순화를 시켜봤고, 투입 요소로서 내부 요인은 R&D와 조직, 전략 측면이 제시가 되었고, 또 외부 요인으로서는 정책과 환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기술 혁신은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으로 정의되고, 또한 기술 혁신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로서 지식재산권이 또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의 특성이 어떤 영향을 분석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조절 변수를 연구 특성 변수로서 도입을 했고요. 또한 성과는 재무적 성과인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측정한 경영 성과가 성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술혁신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때 이것을 메타 분석을 함으로써 각각의 변수 간 대응되는 관계들의 효과 크기를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재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 선행 연구에 최초로 쓰이게 되는 실증 분석 연구들은 12,700개의 로우 DB로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줄이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11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에 투입을 했습니다. 모형 1은 기술 혁신의 요인에 관한 연구, 모형 2는 기술 혁신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CMA라고 하는 메타 분석 전용의 어떤 분석 툴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코딩을 하면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개의 세부 하위 모델들이 나오기 때문에 총 587개의 행으로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헨의 룰에 따라서 효과 크기를 해석하는 어떤 기준으로 큰 효과 크기다, 작은 효과 크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효과 크기 피어슨 코릴레이션 R은 비대칭 분포를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셔의 G라고 하는 효과 크기를 변환하는 하나의 수식에 의해서 전환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각 연구마다 R이 갖는 실제 관측 치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역병량 가중치와 가중 평균을 고려해서 효과 크기의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 크기의 평균을 낸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피어슨 코릴레이션의 R로 전환을 해서 해석의 용이성을 돕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메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여러 연구에 분포되어 있는 상관계수 R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신뢰할 수 있게 평균을 내느냐가 메타 분석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연구들은 111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술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분석 방법론에서는 회귀 분석과 구조 방정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들을 모두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원가 전략과 차별화 전략, 경쟁 전략으로서 뭐가 더 우세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이 효과 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차별화 전략이 좀 더 기술 혁신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표가 조금 잘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경쟁이라는 요소와 기술적 기회라는 요소 중에 어떤 것이 기술 혁신에 공정혁신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기술적 기회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메타 분석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뒤로 하고 이 해석의 시사점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 투입은 자금보다 인력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투자의 재원 측면에서는 정부 재원보다는 민간 재원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효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 크기를 우리가 실제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그 규모에 대입을 해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도 한번 제시를 해보았고요. 요지는 지금 R&D 측면에서 직접 지원, 그러니까 정부 R&D 보조금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조세 지원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이 효과 크기에 준해 본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협력의 양상에서는 외부 협력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부 조직 내에서의 협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또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R라고 써진 부분을 보시면 슈페터 가설에서 기업 규모와 업력이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보다는 그 기업 규모와 업력이 혁신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효과 크기 산출을 한 결과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 성과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제품 혁신보다는 공정 혁신이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그 하도급 관계, 하청 관계에서 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전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제 밸류 체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사용한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1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중기부, 그 다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이스 신용평가 등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차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기존 자료로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별로 본다면은 자체 설문조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았고, 기관의 내부 자료, 그리고 스태피가 발표하는 한국기업 혁신조사, 그 다음 중기부가 발표하는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중소기업 기술 통계조사가 많았습니다. 이 중기부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청 승인 통계인데, 여기에도 기술혁신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혁신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고, 통계청의 기업 데이터가 양질의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는 R&D와 기술혁신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언급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직 기술혁신 연구에서 사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여기서 활용된 자료들이 모두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1차 자료는 그 연구자 맞춤형의 설계가 가능한데 다만 회수율이 미비하고 표변이 편향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스태피가 발표하는 기술혁신 조사는 시계열의 연속성이 있고 국제 표준이라는 신뢰성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연구 주제가 없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키스텝에서 발표하는 그 객관적인 자료들은 그 R&D 투입과 산출이라는 지표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지만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심화된 연구를 하는데 제한이 있고요. 통계청의 기업 데이터는 방대한 표본과 신뢰성이 있지만 R&D 분야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관건은 각 DB의 장점을 연계해서 파워풀한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승인 통계라는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통계청에서 어떻게 부처별로 산지한 국가 승인 통계들을 종합해서 연계해서 최종 수요자에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서 대두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통계청의 그 기업 통계를 활용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R&D DB와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통계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아웃풋만을 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 보안상의 규정들 때문에 약간 그 불편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민간 기업 데이터를 이제 많이 활용해가지고 재무 데이터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그 절차들을 밟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이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계청에서 좀 더 수요자 기반의 어떤 신뢰성 혹은 그 편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통계청의 데이터도 얼마든지 그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청의 기업 통계가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니어 연구자와 시니어 연구자를 좀 나눠서 다른 접근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특정 학문 분야의 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연구자들이 그 연구의 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문 분야의 미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이제 대학원생들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적절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점에 꽂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계청 기업 통계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연구 성과를 거둔 그 주니어 연구자들은 계속적으로 경력 전반에 걸쳐서 그 연구를 심화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통계청의 기업 통계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1차적인 타겟으로서 주니어 연구자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업 통계 활용을 위한 어떤 찾아가는 설명회, 기업 통계를 활용한 논문 공모전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찾아가는 그런 컨설팅에 결부시켜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계 빅데이터 센터에 뭐 소소한 이용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면제해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술지 심사비 게재비를 뭐 지원해주는 정책을 해도 통계청의 기업 통계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통계청이 자체적으로 통계 연구지를 발행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뭐 예를 들어 등재지에 투구하게 되면 일정 부분 뭐 게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좀 더 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별 전자도서관과 협약을 거쳐서 그 대학별 도서관에서 접속을 했을 때 기업 통계 데이터로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열어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대학원생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연구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것이 기업 통계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기업 통계 활용 연구가 최상위 수준의 SCI나 SSCI에 등재되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또 고도화된 어떤 분석 기법들이 거기에 접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업 통계를 활용한 연구들이 이렇게 상위 수준의 그 저널에 등재되는 케이스들이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시니어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프랙티스를 만들고 확산시키는데 통계청이 지금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계청은 지금은 자체적인 연구비 출연금 지원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 R&D 유관부처와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와 중기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산업부 중기부의 그 연구관리 전문기관 에이전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연구 공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업 통계를 활용한 연구 트랙을 별도로 신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유능한 연구자들을 참여시켜서 연구비 지원이라든지 그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최상위급 국제학술지 등재를 목표로 이러한 연구들을 집중 지원할 때 그 프랙티스들이 그 학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통계청 내부 연구진이 참여할 때 좀 더 전문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연구자들한테 이런 국내 기업 DB들을 개방함으로써 국제 비교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면 그것도 국내외에 있는 학계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통계 연구를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하위 연구자들에게까지 그 기업 통계의 유용성이 널리 퍼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계청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기업 혁신 연구 또는 경영 연구에 대해서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주일 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를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해 주셨고요. 앞에 세션 1에서도 제안이 됐던 부처별로 산지한 여러 기업 통계 관련한 사항들을 통합할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통합된 데이터들을 주니어 연구자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발표는 주식회사 PPS 컴퍼니의 손상학 대표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제목은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손상학 대표님은 기업 통계 분석, R&D 효율성, 개발 경제학 연구 등을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손상학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 통계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PPS 컴퍼니 손상학입니다. 저희가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연구 과정에서 기업 통계를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에서는 산업연관표와 기업 통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분석 결과에서는 간략한 저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현재 보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중소기업, 대기업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절반 이하라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초자료 작성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키스디에서 연구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산업 분석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효과와 역할을 분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론 정립이 필요하고 그 방법론으로 산업연관표의 규모별 분할을 통해서 산업 및 기업 간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키스디의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고요. 키스디 생산성 계정에 적용할 수 있는 키스디형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키스디 생산성 계정은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한 키스디형 산업연관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이 구분된 산업연관표를 작성한 기관은 산업연구원이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는 시발점이 된 매우 중요한 연구이지만 키스디 생산성 계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ICT 관련 12개 산업을 구분하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에는 저희가 가진 자원적 제한이 존재해서 문제의 대안으로 통계청 통계자료를 활용을 해서 산업연관표와 매칭을 통해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키스디가 구축해온 그동안의 생산성 계정을 온전히 반영하고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산업연관표를 작성해서 연구의 폭과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산업연관표는 산업 간 연관관계를 제공하는 정보 통계로서 다양한 활용도를 가진 분석 모형입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기업 규모라는 새로운 차원이 더해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2010년 이후 대중소기업 산업연관표를 연속적으로 작성하는 방법론을 구축함으로써 연도별 변화 분석, 시계열 분석, 생산 요소의 분할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키스디 생산성 계정을 보완해서 산업별, 기업 규모별,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산업연관표를 일괄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산업연관표로 만들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정립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결과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는 이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주안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관표 작성에 있어서 생산성 계정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였고요. 그래서 생산성 계정에서 다루고 있는 산업분류, 자산분류 등이 연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저희는 통계청의 기초 통계를 기업과 관련된 기초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연구의 확장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산업연관표의 분할,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연관표 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산업연관표의 구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산업연관표의 모습과 동일하지만 기본적인 행일수가 14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40개는 KCD가 분류하고 있는 70개 분류에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로 분할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추정하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고, 이 주황색으로 나타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대기업 분할을 위해서 외부 데이터로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성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활용되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연관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기본 부분을 주요하게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총조사 또는 산업별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분할하게 되겠고요. 부가적인 데이터로서 기업 경영정보, 그리고 또 한국무역통계의 정보 포탈의 수출 통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별, 규모별 총산출, 부가가치, 중간수요, 내생부분, 총고정자본 형성, 수출을 분할하게 되겠고요. 밸런스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총고표 기준의 대중소 산업 연관표를 작성합니다. 이 작성된 산업연관표에 수입 개수 비율을 적용해서 국산 거래표와 수입 거래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산업연관표의 기초자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산업연관표를 KCD 70분류로 구분하는 변환 행렬이 필요해서 변환 행렬을 작성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는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총조사 또는 산업별 조사의 매출액 비중, 부가가치 비중, 그리고 투자 비중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누는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는 매출액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분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분할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연관표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통계 자료를 통해서 중소기업 총산출, 대기업 총산출의 관계를 이용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K산업의 총산출이 결정되어 있을 때 경제총조사 기준의 K산업의 중소기업 매출액 비중, 대기업 매출액 비중을 적용하여서 대기업 총산출, 중소기업 총산출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였고요.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취업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분할을
수행해서 최종적인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액 부가가치액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2015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 그다음에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액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약 6대4, 중소기업이 6 정도, 대기업이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 7 정도, 그리고 대기업이 3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사자 비중에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약 8 정도, 그다음에 대기업이 한 2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을 1인당 생산성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전체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1인당 생산량은 약 1.2억 원으로 1.12억 원으로 대기업의 2.7억에 비해 한 41%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제조업은 조금 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약 1인당 2.93억 원, 대기업은 약 4.5억 원 정도 수준으로 중소기업이 62.7%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서비스업은 그보다 낮은 1인당 8,100만 원, 대기업은 1억 7,200만 원 정도가 나타나서 대기업의 한 47.2%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생산량의 차이보다는 부가가치의 차이가 조금 더 중소기업이 좋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부가가치율 기준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희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 데이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높고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눠도 좀 높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좀 추론해 보자면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등이 있는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산 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차이가 미미하다. 부가가치 유발 미미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대기업이 조금 높다. 부가가치 유발 개수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취업 유발 효과는 중소기업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대기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조금 높지만 부가가치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살펴본 1인당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반대로 얘기하면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취업 유발 개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전체 산업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산업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ICT 산업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ICT 제조업은 타 제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생산액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업, 디스플레이업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0% 이하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1인당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도 3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산업 연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생산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를 봤을 때 생산 유발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마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들이 중간재로 소요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론이 되고요.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소기업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크게 나타나는 정도도 매우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주요 보안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왜 2015년 자료를 가지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산업연관표 실측 연도가 2015년이었고 경제청조사가 이루어진 가장 최근 연도가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타 연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다 모아놨지만 타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 대상의 차이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산업연관표상의 K산업의 매출액이 100조라고 했을 때 누락 없이 전체 모든 대상을 수행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9인 이하까지 다 조사가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소 추정의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광업제조업 조사와 같이 9인 이상 이하의 사업체들이 누락되게 되면은 중소기업 매출액을 과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9인 이하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SBR 자료를 통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은 10월 중에 이루어져서 최종 연구 결과에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기업 SBR 자료와 그다음에 광업 제조업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이 9인 이하 누락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간략하게라도 산업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그런 자료 제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상학 대표님 감사합니다. 산업 연관표는 뭐 과거의 투입 산출표라고도 불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 간 연관 관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비해서 분야별로 생산성과 부가가치, 취업자 수 등에 대해서 위크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고 또한 기대되는 것은 2015년 자료가 아니라 최근 자료를 이용해서 조만간 이러한 산업 연관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하신 말씀에 더욱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대전 세종연구원의 임성복 연구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임성복 연구원님은 특별히 대전시 지역경제 혁신과 발전에 관한 그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복 연구원님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행한 연구 주제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연구 범위를 좀 최대한 한정을 해서 좀 주제에 가장 부합된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최근 5년간의 이제 우리가 기업 활동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업 활동 및 혁신 관련 연구 논문 보고서들을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서치를 해봤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기업 통계 개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통계 생산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이 분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여러 전문가 의견들을 기초로 현 시점에서 꼭 개선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현장 여건을 좀 고려하고 여러 논문과 보고서의 그러한 분석 과정에서 그런 걸 좀 도출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국내 기업 활동과 혁신 관련된 연구들을 쭉 검토를 해보고 한 16개의 보고서 논문이 좀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표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연구 주제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기술 혁신, 또 혁신 동기, 혁신 생태계, 지역 R&D 활동, 기업 고도화, 신기술 산업,
그다음에 이제 신융합 시대에 있어서 유망 신산업 내지는 이제 그러한 그 성장 역량, 또 혁신을 통한 이제 경제적 성과, 블록체인의 혁신 사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전략적 네트워크 활동, 창업기업의 그 전략적 네트워크 활동, 혁신 성과, 또 정부 정책과 내부 혁신 요인, 그에 따른 이제 기업 혁신 활동, 그 한국 기업 혁신 조사, 지역별 산업 역량 분석, 혁신 주도 지역 성장, R&D 투자 효율성, 뭐 이러한 내용들이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업 통계 이 보안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눈여겨서 좀 관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활동과 그 혁신 관련 연구 수행에 있어서 국내 통계의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보완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하는 그런 시사점 있는 연구자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6가지 핵심 보고서를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통계의 기획, 생산, 그 다음에 그 행정적 관리 측면에서 향후 전문적인 검토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산업연구원에서 그런 보고서가 좀 유의미한 그런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고요. 스태피 보고서 또 여기에 소개는 안 돼 있지만 나중에 4번째 책에서 그 정리한 그 내용에 이제 여러 대학에서의 그 논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해서 좀 결론을 좀 냈습니다. 먼저 그 지역별 산업 역량 분석,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그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역 차원에서의 그 산업 역량 분석,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이 공간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광역이나 기초 단위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 행정 단위 분석에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생명공학 하면 그 충북 오송이나 이제 대전 대덕 특구 뭐 이런 쪽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만 이런 산업군집에 적합한 이런 공간 단위 분석에 있어서 이런 행정 단위 분석을 가지고는 좀 상당한 좀 제약이 있다는 부분. 조선산업의 경우도 이제 울산이나 경남, 전남 이런 쪽에 어떤 공간적인 집적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서 특히 보고서에서는 가치사슬과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이런 공급사슬,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실제 기능적인 지역 공간에 따른 계량 분석을 통해서 인구 성장과 고용 성장, 소득 성장 등 지역 발전과 관련된 결정 변수를 확정하는 이런 통계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그 맥을 같이 한 이 산업경제 통계권 이 연구 보고서에서 이 저자는 산업경제 통계권과 이 시군구의 행정단위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계점과 어떤 발전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의 창조형 기술혁신 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개발자금이라든가 우리가 창조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서 그 성공의 그 중요한 관점은 개발자금 규모, 연구인력,
실험 장비, 기술 정보 이와 같은 내부 혁신 자원으로 이렇게 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이제 상당히 좀 정교한 데이터의 생산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공적 기관의 어떤 통계 제공, 데이터 제공이 조금 그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정교한 면에서 조금 뒷받침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의 이제 전반적인 주기, 사전 계획이라든가 기술 개발 활동이라든가 사업화 단계,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통합적인 기획, 추진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측정,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상당히 세밀한 데이터 제공이 좀 요구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장기적인 공적 통계 데이터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혁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 유형별 기술 혁신 활동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대단히 중요한 통계 데이터 항목들이 세밀하게 열거되고, 이제 그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이런 그 사용, 투입을 통해서 이런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어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그 조사 항목에 대한 이런 그런 부분들을 연구자들이 별도로 설계해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는 있긴 한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 공적 통계기관에서 이러한 측면들을 좀 유의해서 좀 많이 좀 감안해서 데이터를 좀 제공하는 이런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혁신 투입 자원에 대한 비교와 관련해서는 평가 항목이 기업당 R&D 투자 규모라든가 기업당 개발 인력수, 기업당 개발 인력 비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항목으로 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 기술개발 분야, 기술개발 동기 목적, 또 그러한 기술의 획득 방법, 또 자체 개발 시의 애로 요인, 이와 같은 내용들. 그다음에 기술혁신 성과 비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술개발 성공률, 기술개발 성공 요인, 실패 요인, 사업화 성공률 등이 이제 좀 다음에 이제 기술혁신 정책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평가 항목에 좀 유의한 것이 이제 특히 이제 기술개발 단계별 정책 수요 우선 분야라든가 세부 항목별 정책 수요 우선 분야 등이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기업 연구 개발 활동 통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스태피 연구 자료인데요. 기업의 연구 개발 통계에 있어서 이제 스태피에서 하고 있는 조사가 이제 전수조사 방식의 어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제 비표본 오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제 연구자는 표본 오차의 적용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 표본 조사를 통한 이제 층화 추출 수행, 층별로 미포함 기업에 대한 출원 가능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표본 조사가 갖는 이런 상대적인 우수성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뭐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보완적으로 이런 표본 조사의 우위성 부분을 좀 감안한 이 단계적 시행 권고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이 연구의 후반부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 재무제표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에 있어서의 우리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이 데피니션에 있어서 자료 검증 해석에 있어서의 부정확성이 좀 발생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검토의 마지막 5번째 내용이 이제 중소기업의 R&D 투자 효율성 변화와 정책 시사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의 R&D 투자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관련 투자 및 성과를 반영한 미시경제적 접근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기업 데이터의 장기 시계열 자료가 연구자들이 외곽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기업의 여러 가지 그 성장 추이라든가 성과의 어떤 그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단기적 관점에서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부적으로 어떠한 코드를 기업 코드를 부여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권에서 이제 전용 계좌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기밀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의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관리하고 연구자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원시 자료를 최초에 입력할 때 이러한 기업의 고유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보는 거 굉장히 한번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4번째, 기업 통계 생산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직접적으로 통계 체계의 개선이라든가 하는 측면, 또는 내용에 조금 우회적으로 또는 보완적으로 이렇게 얘기된 것 중에 또 저도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지역 산업 관련된 이런 그 연구를 진행하면서 통계청이라든가 정보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각종 데이터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개선점이라고 하면 개선점이고 좀 하나의 그 의견을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 부분입니다. 이 기업 통계의 이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 확립 부분은 지금 스태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제 관련 그런 공적 데이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연구자도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여러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러한 종합관리 거버넌스 체계의 주장을 하고 계신 전문가들도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그 여러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 통계 생산 활용의 제약 요소입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기업 분야의 정책 수요 현안 이슈 증대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통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기업 통계 생산의 질적 개선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술적인 또는 산업적인 여러 가지 그 진화가 상당히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속에서 여러 그런 성과 평가에 대한 이런 판단이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전개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통계청이라든가 관련 기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공적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단의 네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모집단의 안정성 유지, 표본 오차의 축소. 이건 뭐 맨날 자주 얘기되는 얘기는 하겠지만요. 이 시계열 유지를 위해서 통해서 기업 통계의 생산, 품질 증대, 활용도 제고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지역 기업 통계의 확충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적 기술적인 그 특수성을 좀 지역 입장을 좀 반영을 해서 이러한 좀 공적 통계 조사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지역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좀 세밀하게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항목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그 계제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지역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 대전의 경우 보면은 이 대덕연구개발특구라든가 지식집약형 벤처기업, 4차 산업혁명 이와 같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서 전문화된 기업 통계가 매우 절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 통계 DB 구축을 위해서 분류 체계라든가 편집 체계를 표준화해서 코드화가 용이하도록 하고, 지역에 이런 관련해서 지역 전문가들이 통계 실무위원회를 각 광역 시도마다 이렇게 두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기업 통계의 특수성을 좀 반영한 이러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해줬으면 합니다. 하나 더 빠뜨렸는데 다 했나요? 예, 그렇군요. 자, 이상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업 통계에 관련된 몇 가지 선행 연구와 결과들에 대해서 개괄해 주셨고요. 기업 통계 생산 관리 주체가 상의함에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침에 오전 시작할 때 이제 청장님 말씀하셨던 뭐 K 통계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합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데요. 우리 토론하실 분들한테 조금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좀 죄송하게 됐는데, 그래도 토론해 주실 부분들 면밀하게 지적해 주시거나 의견 제시할 부분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늦게 혹시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관련된 발표 자료 등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으니까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고, 혹시 또 이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게 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오승환 교수님과 최민철 연구원님께 토론 진행 발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승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승환입니다. 오늘 그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그 통계, 기업 통계라던가 아니면 산업 관련한 산업 연구 분석 이런 쪽에서의 통계치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발표를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발표와 세 번째 발표가 기업의 어떤 혁신 역량이라던가 혁신 활동 이런 연구 결과물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통계로서 또 통계 관점에서 어떤 시사점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일단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혁신 활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고요. 우선 첫 번째, 세 번째 발표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토론하실 분이 계셔서 최대한 빨리 하겠고요. 우선
기술 혁신 역량 이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선행 연구들을 쭉 보시면서 지금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한 100 몇십 개 되는 연구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각 연구들마다 기술의 혁신 역량이라는 거를 특히 자체 설문조사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그 정의가 다를 것이고 지표가 다를 것이고 뭐 그렇게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는 어떤 설문으로서는 스태프에서 하고 있는 한국 기업 혁신 조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벤처기업 정리 실태 조사라던가 중소기업 기술 통계 조사 이런 쪽에서도 기업의 혁신 활동을 어떻게 매저하고 있는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TCB 모형 같은 금융기관에서 기술 보증을 하기 위한 어떤 모형인 그런 모형들에서도 정말 많은 지표들이 기업의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많은 이제 통계치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혁신 활동의 지표를 어떻게 잘 가름하고 가장 중요한 지표들은 어떤 지표들이 있고 반드시 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들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최근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이라는 거를 어떻게 매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표라던가 어떤 분류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연구가 되게 많았는데 이런 연구들이 조금 정립돼서 연구자들이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에 관한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정립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까 마지막 발표에서 지역 관점에서의 기업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 TP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조금 빨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간 연계를 또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뭐 한국 기업혁신조사라던가 뭐 NTIS 데이터라던가 이런 DB를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승인 통계들, 뭐 스태피의 한국기업혁신조사라던가 키스텝의 국가연구발전 조사 분석 데이터라던가 이런 데이터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오픈이 됐죠. 지금은. 근데 아직까지도 그 데이터 간 연계를 위해서는 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보자 하면서 이샤 하면서 좋은 데이터들을 연계해보자라고 해도 결국엔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자. 뭐 MOU 체결하고 막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정말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한국 기업혁신조사랑 NTIS 조사랑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컬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서로 상대방의 데이터에서의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컬럼을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조그만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걸음씩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업의 혁신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R&D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이슈긴 하죠. 그래서 뭐 혹자는 외관 기업의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에 있는 주석을 이제 나와 있는 이제 R&D 값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외감인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 데이터에서 어떤 산식을 활용해서 이제 R&D 투자를 산출하는 경우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은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은행에서 하는 R&D 투자라던가 아니면 중소 기업 통계에서 나오고 있는 R&D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서 좀 통계청에서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값으로 R&D를 산출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타당한 방법론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산업연과 분석 관련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누셔서 이제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보신 연구인데요. 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아쉬웠다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내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으로 나누셨는데 혹시 이제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업 집단이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15년 이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연구를 조금 더 확장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조금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시계열 분석이 조금 하면 좋지 않을까? 뭐 매년 시계열 분석은 아니더라도 지금 2015년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데 뭐 2010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신다거나 그래서 변화 양상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시사점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그 세 톡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코멘트와 의견을 주시면서 토론하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의 최민철 연구원님께서 토론을 위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최민철입니다. 네, 저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그리고 산업기술 정책 등을 주제로 실증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이제 메타 분석 그리고 대중소기업 산업 연관표 작성 그리고 기업 활동 및 혁신 관련 연구의 기업 통계 발전 방안 세 발표 모두 잘 들었습니다. 발표 전반에 대한 저의 의견을 통계 자료 개선 방안과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연구 관련 논의로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 자료 개선 방안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저는 그 기업의 기술혁신 전략과 성과의 이질성에 관한 실증 연구를 해오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다고 계속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세션에서 기업 통계 평가와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 혁신을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통계청 기업 데이터에서 R&D 데이터와 혁신 산출물 데이터를 결합해서 제공하자는 그 제언에 매우 크게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 혁신 연구의 역량 도약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 기술혁신 연구들이 자체 설문조사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신진 연구자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큰 이제 피해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보안 이슈로 인해서 원시 자료, 로 데이터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설문조사 항목에는 있지만 정작 정리된 통계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는 이제 미싱 밸류들이 많고, 또 보안 이슈가 있는 자료에 접근하려면 대부분 이제 웹상 또는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접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불편함이 이제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소의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보다는 이제 신진 연구자들, 특히 대학원생들에게 이제 큰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보안 이슈와 적절히 조화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발표에서 말씀해주신 대중소기업 산업 연관표는 이제 완성이 된다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파급 효과 분석에 이제 크게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발표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종합관리 거버넌스 또는 시계열 유지 등의 이슈에 이제 크게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접근성 관련과 이제 합쳐진다면 국내 기술혁신 연구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석에 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또 대부분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해냅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자금 조달 그리고 역량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의 촉진 등이 이제 경제학자와 정책 당국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의 국가 내 경제적 비중과는 대조적으로 R&D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기부 키스텝 연구개발 활동조사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 2019년 기준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총 71.5조인데 그 중에서 중소 벤처를 합치면 17조 정도입니다. 즉 이제 합쳐서 20% 중반대 정도인데, 또한 이제 해외 이제 연구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국가 경제 내에서 연구개발비와 그리고 연구개발로 인한 그 혁신 성과물의 분포가 이제 소수 기업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 경제 내에서 기술 혁신 활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위 소수 기업의 활동을 이제 배제하고는 이제 분석하기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뭐 천대 이제 R&D 투자 기업 스코어보드 심층 분석 등등 이제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제언은 그 기술 혁신에 관한 메타 분석을 이제 중소기업에만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기술 혁신 메타 분석이 매우 중요한 이제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제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차별화되는 중소기업의 고유의 기술 혁신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이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은 이제 법적인 근거로 인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자금 조달 그리고 기술혁신 역량들의 부족을 이제 빼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고유한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민철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그 토론하신 분께서 발제를 여러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발제를 해주셔서 사실 이 발제를 다 해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한된 시간 내에 이 토론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 소화하지 못한 그 토론에 대한 그 의견 부분은 아까 세션 1에서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일부 좀 탑재를 해놓도록 할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세 분 토론 주제 발표하신 분들께서 이 토론에 발제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략히나마 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기술 혁신 역량에 대한 그 지표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개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R&D 데이터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부분, 그다음에 뭐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대략 1분 내외로 좀 의견을 주시기를 좀 죄송하지만 청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너무나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메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일한 기준으로 연구된 것들을 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품 혁신이 일어났다, 공정 혁신이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스태피에서 기술 혁신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기준일 텐데요. 그거를 준용해서 최대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메타 분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되는 부분, 그 부분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이 메타 분석의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술 혁신에 관한 메타 분석을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합의된 어떤 결론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메타 분석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기술 혁신의 패턴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 저도 굉장히 하고 싶은 연구고요.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해외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패턴의 차이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뭐 연구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지금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면 이런 걸 시리즈로 좀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 분이 제 DB가 필요하다면은 제 DB를 일부 공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지금 발표를 보시는 분이나 혹은 이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코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선 오승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태그를 추가하면 기술적으로는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중견기업을 로데이터에서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변화의 양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구조적인 거는 많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고 시계열적인 분석을 해나가는 것을 내년도 주요 연구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철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틀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정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정책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과제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최근 우리나라의 기술
또 기업의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술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기술 혁신 선도국으로 저는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에 부응하여 이제 공적인 기업 통계를 생산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측면으로 통계 데이터의 관리 공급이 진행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연관표를 한국은행에서 작성할 때 5년 단위로 조사하고 중간에 연장표를 만들죠. 우리도 기업 통계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들 대온 것처럼 뭐 기업의 혁신 활동이라든가 R&D라든가 혁신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지속적인 어떤 추세 또 관리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통계청에서 별도의 이런 좀 세밀화된 전문화된 기업의 역량 성과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상당히 포괄적이고 폭넓고 깊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3년 단위, 5년 단위로 좀 이렇게 한번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과 두 분의 토론자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이러한 토론의 자리가 그냥 단순한 세미나 자리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서 발제되었던 내용들이 지금 통계청 관계자분들도 여러분 와 계시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할 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뭐 대체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특히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양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공급하고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또한 국가 통계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부처별로 산재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활용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사분들께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술혁신과 R&D 통계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작성하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설파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고요. 이러한 자리들이 논의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통계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여해 주신 우리 연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통계 관련 세미나 두 번째 세션 기업 통계 평가와 활용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기훈 좌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